여러분, 오늘의 해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서로는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는요, 우주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강등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완전히 뒤집고 우리 인간을 우주의 중심에서 영원히 쫓아내버린 아주 조용하지만 어마어마했던 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착각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라는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저 수많은 별들이 오직 우리만을 위해 반짝인다고 생각했어요. 와, 정말 따뜻하고 기분 좋은 착각 아닌가요? 머지않아 등장할 어떤 수학적 발견이 우리를 저 무섭고 끝없는 허공으로 던져버릴 거라는 건 정말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모든 게 뒤집히기 전,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우주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바야흐로 천동설의 시대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교회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이 개념이 당시엔 그냥 우주의 진리 그 자체였어요. 태양, 달, 별들이 완벽하게 정지해 있는 지구, 그러니까 우리를 중심으로 매일 밤 아주 웅장하게 도는 거죠. 당시 우주는 말 그대로 오직 인간만을 위해 지어진 완벽한 질서를 갖춘 VIP 전용 극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당시 사람들이 진리를 판별하던 기준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본 증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게 있었거든요. 바로 권위입니다. 옛날 철학자들의 글이나 교회의 명령이 절대적이었죠.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진다거나 하늘은 무조건 완벽한 원으로 돈다는 수천 년 전의 해석에 태클을 건다? 그건 곧 신과 우주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할 것 같던 견고한 벽 앞에 드디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사실 이분은 광장에 나서서 막 깃발을 흔들며 혁명을 외치는 그런 투사가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밤하늘을 관측하고 숫자 계산하는 걸 좋아하는 아주 조용하고 신중한 수학자였죠. 하지만 수많은 계산 끝에 그는 진짜 너무나도 위험한 진실 하나를 조용히 속삭이게 됩니다. 지구는 움직인다고요. 이 짧은 한마디는 인류의 그 거대한 자존심 밑에 설치된 폭발력을 가늠할 수조차 없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동설, 이게 단순히 천문학적 모델이 하나 바뀐 게 아니에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이 수학적 증명은요, 우주의 상석에 앉아 주인공 행세를 하던 인류에 짐을 싸서 저 멀리 변두리로 내쫓아버린 아주 무자비한 퇴거 통지서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태양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수많은 행성 중 하나에 얹혀 사는 평범한 세입자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코페르니쿠스 본인도 이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론이 세상에 나오면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히고 자칫하면 이단으로 몰려 끔찍한 종교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을 뒤집어 놓을 이 엄청난 저서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를 평생토록 꽁꽁 숨겨뒀습니다. 결국 이 책은 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 임종의 침상에 누워서야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가 낸 그 작은 균열은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연쇄 반응을 일으켰죠. 1543년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된 조심스러운 속삭임은 수십 년이 흘러 1610년 갈릴레이가 찾아낸 결정적인 시각적 증거들로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1687년 뉴턴이 물리학 법칙을 딱 공식화하면서 인류가 수천 년간 맹신해온 옛날 우주과는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이 세 명의 천재들이 인류의 지성사를 완전히 새로 고침해버린 겁니다. 이 대목에서 진짜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하나 있어요. 코페르니쿠스가 종이와 수학이라는 차가운 도구로 우주에 보이지 않는 금을 그었다면 그 틈에 아주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서 우리의 환상을 박살낸 건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들고 온 위험한 장난감 망원경이었습니다. 그냥 밤하늘 좀 더 잘 보려고 만든 이 단순한 렌즈 뭉치가 인류의 자만심을 끝장내버릴 줄은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갈릴레이가 대단한 건 단순히 별을 더 크게 봐서가 아니에요. 그는 인류가 진실을 파악하는 방식 그 자체를 뿌리채 바꿔놓았습니다. 옛날 학자들이 먼지 쌓인 철학책만 들여다볼 때 그는 어떻게 했죠? 직접 하늘을 보고 물리적 실험을 하고 그걸 정확한 수치로 계산해냈습니다. 관찰하고 실험하고 수치화한다. 이 차갑고 기계적인 과정은 인류가 세상을 이해하는 운영체제를 완전히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버린 경이로운 사건이었어요. 자, 갈릴레이가 개량한 망원경으로 하늘을 딱 봤을 때 과연 뭘 봤을까요?
그가 마주한 진실은 당시 지식인들을 완전 멘탈 붕괴에 빠뜨렸습니다. 오직 신성하고 완벽하게 매끄러운 굿을 걷을 줄 알았던 달 표면은 분화구들로 아주 울퉁불퉁하게 패여 있었고요. 무조건 지구만 중심이어야 하는데 세상에 목성 주위에는 다른 위성들이 버젓이 돌고 있었어요. 금성도 달처럼 모양이 막 바뀌고요. 완벽한 신의 영역이라 믿었던 천상계가 사실은 우리가 사는 흙먼지 날리는 지구랑 별반 다를 바 없이 결함투성이인 물리적 공간이라는 게 적나라하게 폭로된 겁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 재판이 왜 일어났는지 아시겠죠? 이건 단순한 과학과 종교의 말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완전 숨막히는 권력형 정치 스릴러였어요. 교회가 단순히 과학을 싫어해서 그랬겠습니까? 갈릴레이의 발견은 교회가 수백 년 동안 치밀하게 쌓아 올린 우주구조, 성경 해석,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의 특별한 위치까지 세계의 질서를 지탱하던 권위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위협이었던 겁니다. 기득권 입장에서는 필사적으로 막아야만 했던 거죠. 결국 이 거대한 충돌은 인류의 심리에 아주 잔인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요합니다. 신이 만든 우주라는 웅장한 연극 무대의 유일한 주인공, 우주의 한가운데 서서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던 그 중세 인간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뭐가 남았냐고요? 끝을 알 수 없이 광활하고 차가운 우주 허공을 목적 없이 둥둥 떠도는 마치 우주적 고아와도 같은 현대의 인간이 남겨진 겁니다. 우리는 난생 처음으로 우주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없이 작고 하찮은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그 하늘 높던 에고가 박살나는 과정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건 인간 존재를 향한 아주 기나긴 추방 시리즈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가 우리를 우주의 중심에서 쫓아냈다면 19세기에는 다윈이 진화론을 들고 와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라는 생물학적 왕좌에서 끌어내려버립니다. 거기다 20세기에는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우리 정신의 주인이라는 굳건한 믿음마저 뺏어버리죠. 인류는 우주에서도 생물학에서도 심지어 내 마음속에서조차 더 이상 특별한 중심이 아님을 뼈저리게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난 이 조용한 혁명가들은 우리가 수천 년간 덮고 자던 그 따뜻하고 포근한 거짓말의 이불을 확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무한하고 차가운 허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죠. 그들이 남겨놓은 이 광활한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우리는 존재에 대한 아주 무거운 질문 하나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우주 속 아주 작은 먼지 같은 파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고 무한한 우주적 고립 속에서 우리 인류가 찾아야 할 진정한 위치는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이 서늘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